안녕하세요. 푸차프로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전자책만으로는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하는 실질적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페이지별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맹사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가맹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란 게 따라가게 되고요. 이 가맹사업을 전개하시게 되면 돈의 오고 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면 가맹본부를 제재하겠다. 뭐 이거는 위반 행위로 적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가맹사업 하시려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좋겠지만 꼭 그래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은 1조에서 15조까지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가맹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예비 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어떤 자료를 며칠 전에 줘야 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해서 비용을 언제 받을 수 있고 예치 기간은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고 등등의 본부가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가맹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냥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는 이 가맹점에 납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협력사라든지 뭐 공사가 시설공사가 진행됐을 때의 내용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결론은 세무라는 부분으로 연결고리가 갇히게 되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아니면 시스템상에 넣지 않고 진행하시게 되면 추후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결론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되는 사항을 해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시스템에 이 두 가지를 염두하고 시스템 개발을 하시고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맹사업법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가맹사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뜹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고 가게 되면 제가 아까 1조부터 15조라고 했잖아요. 1조는 당연히 뭐 간략한 목적이라든지 정의는 가맹사업은 뭐고 뭐 소규모 가맹본부는 어디에 해당되고 어떤 거에 적용되지만 이 내용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5조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관련된 시행령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 15조까지의 내용이 결론은 계약 전에 본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계약 운영 기간 중에 불공정행위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계약 갱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15조 내용까지는 최소한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셔서 방금 보여드린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맹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판매하는 게 결국은 가맹법인데 뭘 판매하냐면은 이게 이제 상품이나 시스템이나 상호 보통 이제 브랜드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본사가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잘 관리를 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든 거를 이 가맹점 사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지만 이거를 가맹점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겠죠. 근데 이 비용을 내가 어떤 거를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얼마의 비용을 줘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이 약속인데 이게 이제 계약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동등하게 가맹점부도 사업자고 가맹점 사업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이고요. 본부는 노하우나 일반적으로 가맹점에서 하기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고 가맹점은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본부가 제공해 준 걸 토대로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일 브랜드로 20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원칙 같은 게 뭐였냐면은 점주 친화적으로 운영을 하자였어요. 점주 친화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점주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폭리는 취하지 말자, 뭐 이런 형태인데 이게 가맹 사업을 하다 보면 결론은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고 본사와 관련된 협력업체, 뭐 물류사가 될 수도 있고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설공사 업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맹본부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업무를 담당자를 채용해서 진행하면 고정비라는 게 발생이 되고 본사 규모에 따라서 이거를 과책정에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협력업체에서 돌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협력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에 피해가 갈 수가 있고 본사가 못해 당연히 피해가 갈 수가 있겠죠.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각각의 거래 관계에서 문제라는 게 없어야 되고요.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은 빠르게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 준비할 때 어느 한 군데라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이 가맹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결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겠죠, 이 본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유형은 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제가 정의 내린 내용은 총 이렇게 보시면 5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유형은 보통 이제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대박이 어느 정도 나서 이제 안정적인 좀 매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서도 뭐 체인점을 내달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때 이제 가맹사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저랑 미팅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가맹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통 1브랜드를 런칭한 다음에 이 브랜드가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한계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성장을 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브랜드, 3브랜드, 4브랜드를 막 만들게 되는데 이걸 뭐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브랜드 전략이라고 해서 본사 조직 구성원이나 이걸 고정값으로 두고 브랜드를 다브랜드로 만들게 되면 결론은 운영을 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 3브랜드를 막 론칭을 하게 되고 저도 추가적인 브랜드를 신규로 진행을 했었는데 결론은 현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경우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소스를 개발하는 제조사가 있으면은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본사 요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들을 신메뉴로 추가로 개발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 거래선이 잘 유지되면 다행인데 이 브랜드 본사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변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업체 변경은.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생산되는 제품들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를 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 자체 브랜드를 보통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공급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했던 분들이 퇴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은 잘 없다 보니까 보통은 자기 브랜드를 좀 꿈꿔서 진행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아예 나는 가맹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가맹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 취업을 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 시스템을 조금 내가 습득한 다음에 가맹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하시는 젊은 대표님들 이런 케이스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프랜차이즈 본사 이제 협력업체인데 여기는 생산 제조업체라고 하면은 이쪽은 이제 시설공사 쪽인데요. 보통은 시설공사를 본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느끼다 보니까 이쪽 인테리어를 보통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외식업이 아닌 비외식업 시설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스터디 카페나 PC방이나 만화방 이런 시설 특화된 경우들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결론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맹 사업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매해 특징적으로 잘 진행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도 맞아야 되지만 뭔가 운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운으로만 진행하면 되지 왜 굳이 뭐 이런 복잡하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이 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뭔가 체계화를 좀 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되냐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책에는 법인 사업자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대표가 한 명이고 뭐 개인 사업자면은 아무래도 보통 뭐 창업 비용이 적은 건 아니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설명해 일정 매출액 이상 되면은 세율이 좀 틀리다 보니까 법인적 사업자를 어차피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하신다면 법인 사업자를 추천하는데 초기 자본이 조금 적은 분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1+1 제도라고 해서 이 원이
한 개의 직영점을 이 일은 1년 이상 운영해야지만이 가맹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 한 직영점을 본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본점을 1년 이상 운영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업자가 이미 있으시잖아요. 이걸로 진행하셔도 돼요. 초기 이제 비용이 좀 없으신 본사들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로 진행했을 경우에 본점 매출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원래는 본점 매출만 이 기간 동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가맹 사업에 대한 매출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매출이 이제 분부 수익인데 뭐 가맹비나 교육비나 뭐 시설비나 뭐 로얄티나 뭐 물류 매출이나 이익금이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발생되면은 원래 본점 매출에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실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매출 구간에 따라서 이 세율이 틀린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또 유리한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거를 고민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가장 중요한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제 가맹사업이랑 세무는 필수인데 상표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이제 하시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상표권을 등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게 결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을 판매를 해서 가맹계약서를 써서 진행한다는데, 본사가 이 상표권이라는 거는 결론 상호입니다. 어떤 거를 쓰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가맹점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결론. 본사가 힘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상표권이 없으면. 보통 가맹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경업금지라는 게 있는데, 본사랑 가맹점이 분쟁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계약을 해지시키시든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하게 돼서 이걸 다 날리게 되면 좀 억울하다 보니까 보통 본사가 제공한 상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일부 삭제하고 아니면 조금 조정해서 변경하거나 해서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신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표권을 프로 지우는 작업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사는 이거에 대해서 진행할 때 가맹점이 만약에 여러 가지 분쟁에서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건에 대한 걸 만약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기간도 엄청 걸리고 좀 힘든데, 이 상표권이라는 게 지식재산권이고 지재권에 대한 소송은 이 가맹점이 실제 언제부터 위반 쓰면 안 되는데 위반해서 며칠을 써가지고 일일당 얼마다라고 계산하면은 금액이 딱 산정이 돼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도 이제 이런 경우 케이스를 좀 많이 경험을 해봤을 때 금액이 산정이 되면은 일반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다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죠. 결론은 합의 요청을 해요. 그래서 CCBB를 다른 소송같이 막 손해배상 소송을 막 길게 가고 어렵게 가고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집행을 받고 가맹점 통제력을 가지시려면은 당연히 상표권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1차적으로 확인하냐면은 검색창에 키프리스라고 치시면은 보통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본죽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본죽이 등록된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썼던 로고체부터 최근에 쓰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이미지 디자인 파일이 아닌 실질적인 글자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거절도 받았죠. 본IF에서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래서 쭉 이런 내용들을 보셔서 내가 만약에 지금 운영하시는 개인 직영점이 상호를 만약에 직접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해 보셨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거절받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건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디자인으로 뭐 변형을 하든 이렇게 정확한 건 이제 추가적인 뭐 상담을 받아서 등록 여부에 대한 걸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1차적인 확인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상표권 등록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일단 텍스트, 글자 이런 형태로 지금 여기 거절받았는데, 진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일단은 1차 등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디자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 이렇게 안 나는 경우에 이렇게 디자인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자로 만약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디자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걸로 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디자인으로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에는 상호를 변경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표권이 중요한데 결론은 이게 상호인데, 제가 이제 했던 분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결론 이 상호로 나중에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를 집행한다 했을 때
고깃집인데 무슨 의자다라고 해서 의자 브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케팅 비용으로 쓰기에는 노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고 경쟁력이 높은 단어가 만약에 내 브랜드 상호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잡기가 힘듭니다, 좀. 그러니까 이 상호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쓰셨던 건 어쩔 수가 없으신데, 아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2단계까지 안 돼서 신규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 내가 광고 집행이나 마케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될지,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을지, 노출이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로고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글자로 만들어진 것들이 로고화해서 디자인 파일로 되면은 이 디자인 파일 하나로 내 브랜드에 쓰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시면 된다. 홈페이지든 제안서든 테이블이든 뭐 유니폼이든 등등의 모든 이 브랜드에서 쓰는 것들을 컬러부터 해서 디자인물들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잡는 부분들을 가장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장수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가지를 쓰진 않아요. 초기에 디자인물을 잡아놔서 로고체를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시대가 좀 변하게 되면 트렌드에 따라서 영문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서 계속 디자인을 변경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자체 텍스트는 변하지 않지만 디자인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경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표권 등록을 했을 때 분류표가 있는데 그걸 뭐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뭐 30류, 8류, 30류, 35류, 36 뭐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도 보시면 8류, 12류, 16류, 25류, 39류 이 분류가 뭐냐면 43류 있네요. 이게 외식업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상표권 들어가면 이 분류표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외식업이라고 했잖아요. 외식업은 43류는 필수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통 그냥 쉽게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점퍼를 구해서 간판을 달잖아요. 상호로 뭐 땡땡국밥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간 게 보호받는 게 43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로고 파일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시면은 테이블에 브랜드 로고가 들어있고 여기저기 막 로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결론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맹점에 대한 통제, 그 지식재산권 보호, 위반 시 손해배상 이게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고 단순 수조부터 해서 유니폼 그릇이나 두건 유니폼 온라인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에 이거를 상표권 등록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사가 통제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을 시에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하시는데 이게 당연히 종류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외식업을 준비 중이시라면은 43류는 필수, 뭐 교육업은 몇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류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조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1번부터 5번까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번은 뭐 개인 집으로 해서 대박나신 사장님 2, 3, 4번은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된 업체였잖아요. 2, 3, 4, 5번에 해당했던 프랜차이즈 관련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기획이란 단계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가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기획이란 단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획엔 당연히 경쟁사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점에서 성공하셨던 분들이 이게 크게 프랜차이즈를 성공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점은 그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는 전국 어디나 내 브랜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집어넣었을 때 다 잘 돼야 되는데 그 한 개 매장의 데이터로 잘 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경쟁사가 어떤 식으로 영업하면서 내가 이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져가려면은 당연히 경쟁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부적인 강의를 좀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치킨 브랜드를 만약에 경쟁사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 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가면은 일반적으로 정보 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치킨 브랜드들을 쭉 나열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값을 보고 우리가 진입하려는 시장에 우리의 경쟁사가 될 만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브랜드만 추출을 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지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점에 관련된 좋았던 부분들
플러스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적인 부분들을 추가해서 가맹 사업을 전개할 때는 이 부분들을 플러스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2번부터 5번까지의 기존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는 기획을 한 곳들은 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각각 브랜드 정보들의 기초적인 걸 볼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가맹사업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저는 검색어 관련된 부분으로나 여러 가지 좀 보는 거는 블랙키 봅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가셔서 해당 브랜드 검색어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연관 검색어는 뭐고, 어떻게 노출되고 있고 등등등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데이터를 취합해서 모으신 다음에 이거를 본부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쨌든 판단을 해서 가맹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 자체가 이제 보여드린 페이지가 이 정보 공개서는 아까 공정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제 브랜드명 검색하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브랜드명 입력하시면은 해당 브랜드명만 뜨기도 하고, 회사 이름으로 하시면은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뭐 다 브랜드일 수도 있잖아요. 2브랜드, 3브랜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몇 개까지 운영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여주는 페이지가 블랙키위. 실제 검색량은 어느 정도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상으로만 보실 수는 없다 보니까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체감해 보시는 거죠. 경쟁사라고 하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을 워낙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치킨집을 개인집을 하고 있는데 가맹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치킨에 관련된 거는 본인도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쟁사를 가시면은 외장부터 내부 인테리어 부분부터 해서 어떤 내용들이 쭉 있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은 시설 투자금, 개설 비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잡을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을 같이 보셔야 된다. 잠깐 추가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어쨌든지 뭐 교촌이라든지 너 메이저 브랜드들은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중저가의 브랜드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8개 브랜드를 저희는 데이터상으로 선정을 했었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제 전체적으로 언제 사업 개시를 했는지를 좀 봤고요. 이 업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업력이 짧은 상태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봤었고, 그리고 재무 현황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매출액입니다.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뭐냐면은 가맹본부는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이제 직영점 여부는 나오거든요. 직영점이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직영점 매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직영점이 많고 매출이 높으면 여기 이제 매출액이 포함되겠죠. 근데 주로 보는 게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는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개설 수익이랑 운영 수익인데,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등등 시설 공사비에 대한 거, 여기는 보통 이제 로열티, 뭐 물류 수익 이거거든요. 얘랑 합친 거예요, 매출액이. 그러면은 이 해당 본부가 한 개 가맹점을 오픈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로 이익금을 가져가는지가 산출이 역산하면 가능하고, 이 운영 수익은 여기 이제 로열티가 보통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 뭐 월 얼마 고정이다 아니면 매출 대비 얼마다라는 게 있으면은 똑같이 등락에 대한 정보 보고 실제 운영 중인 매장들을 환산해 보면은 이 수준이 어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직전 3개년도에 대한 정보를 보는 형태다 보니까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얘네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임원은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게 계열사가 있냐 없냐 여부랑 지역본부는 지사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지사가 있냐 없냐. 그리고 여기 직원에는 순수한 본부 직원인지 아니면 직영점 근무 인원도 본사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직원수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전 상계년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조사 시점이 저희는 2022년 것까지 봤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요즘에 안 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당연히 이걸 등록을 해야지 본인 브랜드도 노출이 되고 매장들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은 다 하는데, 실제 네이버 플레이스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조사 시점이 이거는 2023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실제 22년 최종 개수랑 23년에 운영되는 개수를 보면은 증감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가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체크 표시를 해서 조금 참고하자라고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 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제 가맹점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사이트 들어가시면 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12를 하면은 월 평균 매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월 평균 매출로 해서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을 이거를 왜 정리를 해두냐면은 보통 가맹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맹비를 얼마 받아야 되지, 교육비를 얼마 받아야 되지 이런 거 책정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내가 목표라는 경쟁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그럼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최초 계약 기간은 얼마고 연장은 얼마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세부적인 강의 때 조금 더 팁을 드리겠지만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는 점포 임대차 계약서 2년을 쓰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좀 틀리기도 하고, 본사가 급격하게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서 뭐 로열티를 인상 체계를 자주 한다든지 이러면은 재계약 시점에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짧게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랜드 상황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별로 보면 이제 광고를 얼마 썼냐, 판촉비를 얼마 썼냐 이건데, 결론 이제 광고비를 얼마를 쓰고 있고 판촉비란 거는 얼마를 쓰고 있다. 그래서 광고비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브랜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값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메뉴 평균 객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해당 메뉴들이 어떤 메뉴들이 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거를 좀 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결론 내 매장, 내 브랜드, 내가 가맹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느 금액대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메토닥을 쓰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가지고 뭐 중량은 어느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단순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람당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산출법이 있는데 그럴 작업을 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안드렸던 거는 요 금액대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이제 유통을 좀 직접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금액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저렴하게 저가로 접근을 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얘네가 개설 비용을 정리하려면은 각각 이렇게 간판 보시면은 재질에 따라서 뭐 사이즈는 보통 똑같습니다. 뭐 전면 4m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재질로 할지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치킨집 브랜드들 보시면 이런 거 다 외장 공사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은 다 별도 공사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디자인은 어떻고 내부 디자인은 얘네 어떻게 잡았고 테이블을 실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몇 석인지 기준 평수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정 기준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20평이라고 해서 모든 가맹점이 20평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점포가 10평일 수도 있는 거고 30평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 사업의 방향성을 보고 나서 저희가 봤던 게, 저희는 이제 워낙 지금 배달 수요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포장을 좀 특화는 전문적으로 가보자, 포지셔닝을 해보자, 저렴하고 양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케이스는 잘 없으니까, 그리고 자연적으로 바이럴을 하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입소문으로 해서 고객을 계속 끌고 와준다면은 길게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다 경쟁자 조사를 끝내시고 나면은 이제 내 브랜드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을 정하셔야 되는데,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위탁자, 간판, 뭐 주방 설비, 홀집기 등등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시초 가맹금에 포함이 되고, 지속 가맹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결론은 이제 운영 중의 수익. 매장을 운영했을 때 이건 계약 당시 이렇게 보면 운영 중일 때 로열티는 정액제가 있고 정률제가 있어요. 월 고정 얼마, 아니면 이건 매출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잡힌 케이스고, 물류 수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본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거 물류는 조금 세부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비용을 좀 정리해다 보면은 결론 가맹비라는 거는 경쟁사의 가맹비용을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로 들어갈 것인지 좀 정해지는데, 결론은 브랜드 가치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브랜드들은 브랜드 가치라는 게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보통 이제 면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들을 좀 분석해서 보면 정말로 괜찮고 잘 되는 브랜드들은 오히려 가맹비를 굉장히 높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면제 조건을 안 세워요. 이 케이스는 실제 매장을 오픈했을 경우에 수익 발생이 엄청나게 좀 잘 된다는 거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브랜드거든요. 신규로 이제 가맹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은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근데 보통은 이 가맹비로 진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면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경쟁사보다 낮게 책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좀 권해드리는 방식은
가맹비 자체를 좀 높게 책정하래요.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을 하려면 결론은 마케팅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본사는 돈이 없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가맹비를 높게 책정해 놓고 계약 당시에 면제 조건이나 할인 조건을 주려면 액수 단위가 높아야지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아예 낮게 책정해 버리면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높게 책정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은 이제 이런 형태죠.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할 거고,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고, 교육식 때 점주한테 지원되는 게 숙소까지인지 식사까지인지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이 고려된 사항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뭐 교육할 때 들어간 재료나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산정을 역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맹비는 단순히 이제 브랜드, 교육비는 약간 실비 플러스 본사 수익 구조니까 수익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로열티는 산정 방식이 예를 들어서 가맹점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정률이라고 불리는 매출의 몇 프로를 추천.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매출의 몇 프로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매월 예를 들어서 말일 정산 이걸 5일날 입금 처리를 받는 걸로 하면은 업무 자체는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 저희 이제 푸차프로 전산해 보시면 이런 기능까지 있긴 한데, 로열티 부과 기능까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내가 본사 인연도 없고 조금 힘들다. 나는 단순하게 초반에는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월 고정비용, 뭐 월에 뭐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게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요런 문의를 조금 많이 하세요. 이거를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거는 아이템에 따라 틀리고 그 해당 그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틀리고 수익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본사가 얼마를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이거를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이 되면은 이제 시설비를 제외한 최초 개설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금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물류 보증금, 그러니까 물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미입금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물류가 미입금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했는데 실제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하다 보니까 물류뿐만이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로열티가 미수가 잡힐 수도 있고 뭐 인쇄물이나 유니폼 등도 본사에 주문했는데 이게 결제가 안 될 수도 있고 협력업체가 어떤 특정 거를 처리해줬는데 가맹점에서 입금 처리를 안 해줘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 계약상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계약이행 보증금이란 내용으로 이거를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다 똑같죠. 보통 물류를 이제 본점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 매출이 났을 때 물류를 어느 정도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제 방식에 따라서 주 1회 결제인지 수일 결제인지 월 결제인지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질 거고 그거를 다 산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출해서 얼마를 받으면 되겠다 이건데 이게 이제 계약이행 보증점이 다른 부분들은 부가세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보증금 형태이다 보니까 부가세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맡아두는 돈이에요.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가면은 이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 보증금, 뭐 물품 보증금 결론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맹사업을 하시면 이제 가맹사업법 읽어보시게 되면은 결론 돈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가맹비, 뭐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돈인데 이거를 본사가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가맹점으로부터. 그래서 예치 기간에 예치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직접 받으시려면은 보증보험 형태로 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직접 받으실 수 있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본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틀리게 적용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직접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예치 기간에 예치를 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조건이 성립될 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은 가맹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브랜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사비로 보셔야 돼요. 시설공사비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 보통 가맹 사업을 진행하면 니네 인테리어에서 많이 빼먹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이제 뭐든 좀 노출이 잘 되고 비교 견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공사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좀 힘들어요. 정보 공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를 내가 수취했는지를 좀 보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데 가맹 사업을 진행하시려면은
일단은 본점 위주로 가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경쟁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플러스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표준적인 비용이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본점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정리된 케이스들이 잘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가맹 사업을 하려면은 그럼 우리 인테리어는 어떻게 디자인을 잡을 거고 외부 간판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가 정해져야 되겠죠, 컨셉이. 이 컨셉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보통 도면을 그리죠. 인테리어에서 도면 그리고 이거를 3D로 좀 시안으로 잡아서 공사 이전에 이런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한 다음에 여기 각각 공사에 들어가는 공정표라는 게 나오죠. 뭐 목공부터 해서 무슨 공사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면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자재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표랑 자재 견적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재 단가 확인하면서 전기 용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전기 용량은 얼마고 주방 설비집기가 얼마고 간판이 얼마고 그래서 이 매장 한 군데서 사용하는 전체 전기 용량은 몇 킬로냐 라는 게 정해지면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전기기구들은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승합 처리하면서 여유 전력량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나중에 차단기 같은 게 실제 막 한여름이나 이렇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산출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경쟁사 조사를 했잖아요. 요 정도 디자인의 시설의 평당 얼마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 거에 평당 얼마 정도 하자라는 게 정해지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들은 위탁자에 따라서 개설 비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에 위탁자를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준 평수의 위탁자를 뭐 16석이면 16석, 40석이면 40석 기준을 잡아주고 이걸 추가했을 때 4인석은 얼마, 뭐 2인석은 얼마, 의자 하나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서 보통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비용을 좀 정리를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아까 저희 이제 공사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본사가 있는데 본사가 예전에는 시설 공사 비용을 가맹점한테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직접 받으려면은 실내건축공사 허가를 본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거나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관련 없이 진행을 하려면은 1,500만 원 이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돈을 받아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맹사업 진행하신다고 하면 1,500만 원 공사는 무조건 좀 넘어갑니다. 본사는 못 받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었는데 한 개 가맹점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가맹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건 전수조사입니다. 특정 가맹점 한 군데에서 위반 행위 뭐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전체 가맹점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해보겠어요. 그래서 다 전수조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피곤해집니다. 왜냐면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자료 제출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거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다 쏟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돈을 직접 못 받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저희는 협력사를 믿고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인테리어 AS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자 계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랑 가맹점이랑 협력사가 있으면은 직접 계약으로 계약을 쓰겠지만 본사는 가맹점은 이제 가맹 계약을 썼죠. 협력사랑 본사랑도 AS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약을 쓰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잡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AS 안 가면은 이 보증금 내역으로 해서 일단 가맹점 선집행해서 AS 처리를 일단 빨리 해주고 이후에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후에 다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하실 때는 계약서에 대한 부분 좀 주요하게 써야 됩니다. 계약서가 모든 거를 안정적으로 해주진 않아요. 실제 가맹사업 진행해 보시면은 비록 계약서를 썼더라도 위반하거나 뭐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쓰실 때 좀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방 설비와 이제 집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인테리어, 주방 설비 집기인데 이제 내가 직영점을 운영했다라고 하면은 판매되는 메뉴가 있잖아요. 이게 몇 가지고 어떤 설비가 필요하고 저장고가 어떻게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이제 판매 메뉴에 대한 부분은 식자재라는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분류 서비스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배송되는 거랑 주 1회 배송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냉장이나 냉동 공간이 차이가 나겠죠. 당일 배송이면 많을 필요가 없을 거고 주 1회만 어느 정도 재고를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개설 비용이 좀 필요해지고 실제 이제 주방 배치나 도면은 이제 본점 기준으로 운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운영하면 최적화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이거를 구두상으로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본점 이제 본사 담당자가 여기 어디에 뭐 냉장고 위치를 해주시고 여긴 작업대가 하나 붙어야 되고 이쪽으로는 뭐 싱크대를 해주시고 이쪽에는 뭐 화구를 연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거든요. 이 동선 작업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 사이즈를 잡고 점포 가맹 사업 진행하시면은 점마다 표준 도면이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면은 점포 사이즈는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10평이 될 수도 있고 20평이 될 수도 있고 40평이 될 수도 있고 다 틀린데 주방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다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사이즈를 줄이기가 어려운데 보통 작업대 사이즈는 좀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약간 조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안에다가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데라면은 매 가맹점 입점 시때마다 이걸 가지고 조정 작업을 해서 실제 시공까지 하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 공개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본사는 어떤 자료든지 아까 판매 메뉴로 말했죠. 판매 메뉴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고 이 판매 메뉴에 들어가는 식자재 리스트가 쭉 있고 이 식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설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홀 판매를 위한 집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리스트로 정리가 돼야 돼요. 본사는.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신메뉴가 추가되든 뭐 가감이 되든 단가 작업을 조정을 하든 하려면은 이게 정리된 리스트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인테리어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를 쓰는 건 전기 용량. 그리고 가스는 LNG면은 보통 이제 등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LNG를 사용하는데 가스 용량은 얼마고 뭐 순간 온수기를 쓰면 이거 가스를 얼마를 먹고 쓰는 것들에 대한 용량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2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틀려집니다. 근데 이거는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별도 공사다 보니까 실제 별도 공사에서 점주상 트러블이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 용량을 확인하고 때때로 등급공사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걸 좀 줄이는 방법으로도 설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브랜드 상황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업소용 설비 같은 경우는 냉장 냉동고가 있는데 똑같은 냉장 냉동고라도 이게 냉동이 몇 칸이냐 이게 네 칸이겠죠 보통 있으면은 올 냉동이냐 올 냉장이냐 뭐 상부의 냉동만 있냐 세로로 냉동이고 가로의 냉장이냐 브랜드사는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스텐 작업대 보통 이제 쓰시면은 스텐 작업대에서 스텐 함유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마감 처리가 보통 이렇게 작업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손이 닫히지 않게 꺾어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일자 정도로만 끝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도 다 금액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단순 사이즈가 뭐 1300에 뭐 800에 뭐 식으로 해서 사이즈만 보고 견적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릇 같은 경우도 도자기를 쓰실 수도 있고 멜라민을 쓰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운영상에 어떤 게 우리가 편리할지 브랜드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복수 견적은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브랜드일수록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업체를 한 군데로 고정으로 가지 말고 여러 협력사를 써보고 단순히 금액뿐만이 아니고 실제 시공할 때 플러스 AS 처리 얼마나 빠르게 해주는지 이것들을 다 검토해서 믿고 갈 수 있는 업체로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 초기에는 오히려 3개 업체씩 복수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정말 좀 제대로 일해 주시는 분들이랑 보통 20년을 같이 하시는 업체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그 협력사들도 같이 성장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선정을 해 두시면은 본사 담당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협력사 대표님들이 알아서 시설공사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전사라는 거는 테이블, 뭐 그릇, 수저, 쟁반 이런 데 이제 로고가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상표권에 대한 부분,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그릇이나 수저에 만약에 로고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점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저희랑 계약 해지가 좀 분쟁에 의해서 안 좋게 됐는데 이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 구입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운다든지 아니면 모르고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은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냥 이건 딱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할 때 웬만한 전사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초반에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경쟁사 분석을 좀 해보시면은 보통 간판 일반적인 점포를 좀 그리면은 예전에는 돌출 간판이 있기도 하고 뭐 원형 간판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 간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가 다 틀리잖아요. 단면인 경우가 있을 거고 코너짜리라서 양면인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 복도까지 있어서 3면인 경우도 있을 거고 다 상황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그 상황 따라의 모든 비용을 이제 다르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전면 4m 기준을 하나 4m에서 넘어가면 추가 비용 받습니다. 돌출도 몇에 몇 사이즈 기준.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따는 경우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뭐 원형으로 대체 전면 시트 정도 이건데 여기에 뭐 풍선 간판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나 뭐 이젤을 한다든지 뭐 Y 배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간판 비용에 다 쌓인 쪽은 포함이 되거든요. 이제 매장 내부에 들어가는 뭐 사진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뭐 인쇄물들 플랜카드가 붙기도 하고 요게 그냥 다 간판 비용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사에서 지금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잡을 거고 이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적정 수준을 찾는데 아까 치킨 브랜드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다가 막 이렇게 막 외장 공사 이렇게 하잖아요. 뭐 금속 재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목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보통 요런 거는 외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아까 말씀드린 기본에 대한 부분 제외하고 외부 파사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작업되는 것들은 본사에서 별도 비용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점포 크기나 형태나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비용 산정을 하기가 솔직히 너무 어렵고 대략적으로 본사가 이제 비용을 이 정도 했을 때 얼마라는 걸 기준을 가지고 가서 가맹점주와 이제 가맹 계약을 할 때 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스를 쓰시기도 하고 뭐 키오스크를 쓰시기도 하고 요즘 테이블 오더도 많이 쓰시잖아요. 가맹 사업을 진행해 보면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업체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은 제가 보기엔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점주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본사가 제공한 물품이 기본적인 기능을 못해서 이 매장 점주가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협력업체든지 진행할 때 AS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AS가 1순위고 보통 이제 매장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매장에 대한 매출 자료라든지 아까 뭐 로열티 부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연결이 되겠지만 본사가 가맹점의 매출 현황이나 등등을 굉장히 편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푸차프로 앱이란 자체도 포스사랑 저희가 연결을 해서 가맹점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이쪽으로 옮겨내면 여기에 자동 호환이 되고 이 내용을 물류 사용량이랑 연결하면은 실제 사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크로스 체크 될 수 있게 이렇게 보통 잡히거든요. 요 내용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가 되고 본사가 운영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다. DID도 이제 조긴 메뉴판 잘 안 쓰고 다 뭐 테이블 오더가 요즘 더 많죠. 근데 DID 같은 경우는 베스킨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이는 형태인데 신상본 출시나 뭐 시즌 메뉴나 뭐 본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사 통제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홍보. 기존에는 이제 매장 홍보물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POP 출력해가지고 매장에 시즌별로 뭐 물류통에서 보내고 이걸 부착했는지 확인하고 뭐 일동 시즌이 또 끝나면 띄고 다른 거 붙이고 뭐 이렇게 복잡했는데 설치를 한번 해두니까 본사 통제가 가능하니까 점주님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점주님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은 제작해서 발송해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아이템에 따라 틀립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개설 비용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개업 지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오픈 이벤트 행사를 했죠. 나레이션도 하고 뭐 등등을 많이 했는데 요즘 거의 안 하죠. 이거를 바뀐 게 온라인 쪽. 플레이스 세팅이나 이런 쪽 광고 돌리는 비용으로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이거는 비용을 책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본사도 이거는 이제 수익 구조였다 보니까 오픈 이벤트를 하고 뭐 판촉물, 인쇄물, 유니폼, 플레이스 광고 네이버 플레이스 이렇게 세팅해주고 광고 돌리는 이런 걸로 이제 잡을 수는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본사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별도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 기존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간판 이거는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 이 별도 공사는 왜 별도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게 점포 상황 따라서 비용 산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화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CCTV를 설치를 해도 여기는 뭐 4대를 해야 되고 아니면 기둥 때문에 8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 공사를 이제 다 빼는 거예요.
뭐 테이블 오더도 마찬가지고 사시겠다는 분이 계실 거고 나는 안 하겠다는 분이 계실 거고 뭐 음식물 모형도 나는 제작을 하겠다 안 하겠다 등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본사가 100만 원을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점주가 나 이거 알아봤더니 50만 원을 할 수 있는 거다 니네 폭리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투명하게 견적서 제공한 다음에 해당 점주님이 충분히 주변에 알아보시고 비교 견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본사가 진행할 건지 가맹점이 진행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저희 푸차프로 앱에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뭐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면 시작 라인은 철거, 공실이 이제 없는 경우인데 철거를 하고 뭐 목공을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뭐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실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뭐 천정이 철거해야 되고 뭐 벽면 철거해야 하고 이러면은 보통은 인건비 플러스 폐기물 1톤 한 대냐 두 대냐 뭐 이런 식으로 비용 책정이 돼요. 이건 거의 이제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비용입니다. 점포를 구할 때 가맹계약을 쓰시기 전에 전 업종에 대한 파악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걸 뭐 철거를 해야 되는지 말지 철거비는 얼마인지 이걸 산출해서 점주님한테 미리 드려야지 분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요거 확인한다. 그리고 가스는 요즘은 또 시골이나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등급 몇 등급이냐 에 따라 틀리고 배관이 예를 들어서 점포 내까지 들어와 있는지 건물 외벽까지만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끌고 와 있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 책정을 할 수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 브랜드가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15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 였고 LPG 같은 경우는 배관공사나 이런 거는 LPG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준 경우가 좀 많고요. 대신에 이 비용은 좀 비쌉니다.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차선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면은 전기 인덕션 있을 수 있겠네. 전기 인덕션도 이제 한 대당 가격이 워낙 영업용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별도로 합니다. 이제 매번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전기 증서.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전기가 12kW는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통상 정말 큰 건물들 아니면 작은 점포들은 5kW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12kW 하려면 보통 7kW 승합을 해야 되고 이 킬로당 보통 얼마라는 비용이 있는데 직접 하면은 2분의 1 나기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게 되면은 킬로와트당 얼마라는 게 고정값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지불해서 승합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쓰는 10kg인데 저희가 왜 12kg를 했냐면은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은 전기기구들은 무조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전력량을 항상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전기는 오히려 뜨거운 거 썼을 때 전기밥솥 이런 거 썼을 때 용량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브랜드 아이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전기는 제일 중요하죠. 전기는 화재랑 좀 연결된 거라서 또 전기랑 소방 이런 거는 무조건 뭐 전문 업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인테리어 업체 저희가 시공하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전문 업체로 보통 외주를 줘서 연결해가지고 보통 진행을 합니다. 소방공사.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보통 큰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소방 관련된 거는 이제 너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엄청 강화가 돼 있거든요. 1층 매장이냐 2층이냐 지하냐에 따라 틀리고 실질적으로 방염 자재를 쓰기 때문에 원래 기준 세웠던 공사 비용보다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주랑 분쟁 생긴 게 평당 얼마인데 갑자기 소방 자재, 방염 자재를 쓰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요걸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재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조금 절충하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공사는 당연히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정화조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외식업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럼 한 건물에 정화조가 메린조가 묻혀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외식업 자리가 아니었을 때 일반 단순 판매업에서 저희가 이제 외식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화조 용량이 증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이제 영업 단계에서 확인을 합니다. 정화조 용량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이게 안 됐었던 경우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알아보고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안 되는 방식이 있어서 차량 불러서 저희가 정화조 처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렵게 허가를 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닥트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주상복합으로 나와 있는 건물들 보면은 1층에 상가고 2, 3, 4, 5층에는 가정집들이 이렇게 있는 점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영업 단계에서 파악하는 게 뭐냐면은 현장을 가서 상권조사 나갔을 때 실제 점포 밖으로 해서 옥상까지 이렇게 관을 뺀 게 보여요. 이렇게 빼는 게 있고 점포 앞으로만 이렇게 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닥트 여부는
입점 예정 점포 주변 음식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빠져 있으면 그냥 해야 된다라고 그냥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없더라도 이렇게 그냥 단순 공사를 했어요. 근데 위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결론은 이걸 추가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 이 후드 모터 용량이랑 옥상으로 뽑았을 때 용량은 또 틀려지다 보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외부 파사드, 어닝, 테라스 이런 거는 아까 점포 있으면은 외부 파사드는 바깥쪽이 이렇게 조경되는 거고, 어닝은 여기 천막, 그 테라스는 이렇게 방부목으로 보통 공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포를 그렸을 때 이 점포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준이 잡히지만 점포 외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거는 다 그냥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별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근데 점포 내에서 냉난방기는 왜 이것도 비용을 책정을 못하냐면은 제조사별로 틀리고 실외기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비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별도 공사는 비용 책정이 불가능한 거는 그냥 다 별도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잡기 어렵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방 내 에어컨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방에 에어컨을 설치하실 수 있으면 설치해라 무조건. 그리고 창이 없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홀 평수 곱하기 무조건 2배수로는 최소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좀 하시긴 하는데, 급기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1대1 비율로 일정해야지 수련이 되는데, 무조건 그 후드 마력수라고 하는데 이것만 세게 높인다라고 해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이 있으면 왜 좋냐고 하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빨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냉난방기도 별도, 그리고 그 외에 뭐 전화, 인터넷, CCTV, 공수기,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인데, 여기서 이제 도면 작성할 때 별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지 평면 그릴 때 여기 이제 주름관이나 이런 걸 넣어서 미리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표를 짤 때 스케줄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별도 공사든 직접 공사든 결론은 이거는 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진행하는데, 협력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맹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찾는 방법이,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뭐 솔직히 뭐 크몽이나 숨고 이렇게 통해서도 하시고 인터넷 카페 등등 여러 가지 찾으시는데, 어떤 경로로 찾으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믿고 갈 수 있는 게 되려면 결론은 이분들이 어떤 업체를 진행을 해봤고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 사업에 관련된 공사를 시공해 본 경험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큽니다. 개인으로는 많이 하신 거는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가맹 사업에 관련된 브랜드 공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본사랑 좀 알아서 맞춰서 발맞춰서 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진행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랑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잡히면은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겠죠. 업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거고, 비용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입금 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계약서에 표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AS 처리, 결제 요거에 대해서 표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꼭 필요했던 담보보증금을 받으시든지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업체든지 AS 처리를 하기 싫으면 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할 거고,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라 제대로 안 했으면 AS가 발생됐는데 AS 처리를 요청할 때 얘네가 안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지방이면 못 간다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사가 가지고 있어야 선조치를 해서 매장에는 피해가 없게끔 하고, 이후에 이쪽에 청구를 하든 이 비용에서 써서 처리를 하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AS에 관련된 비용을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믿을 만한 협력업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로 AS 협력업체가 결론적으로 AS 처리만 잘해주면 가맹점이 본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제대로 된 시공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본이고, 혹시 부득이하게 AS가 발생되면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느냐, 그리고 결론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